각 나라에 수출하는 농산물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미국의 농산물은 그동안 중국이 책임지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미국의 농산물을 매년 30조 원 이상씩 수입했었습니다. 이 30조 원의 수입량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권을 잡자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30조 원씩 수입하던 미국산 농산물을 10조 원만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이 수입을 안 한 20조 원 정도의 농산물이 항상 골칫거리였고 20조 원의 농산물 양은 다른 나라의 수입으로 절대 커버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수출을 못한 농산물이 계속 넘쳐나면서 옥수수 값이 떨어지자 트럼프의 여론도 악화되고 지지율이 8%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트럼프한테 구세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바로 아베입니다. 아베는 지난달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골칫거리 옥수수 270만 톤을 사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270만 톤은 8조 원 정도의 규모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수입하던 농산물을 70억 달러나 늘려주기로 합의한 상태인데 이번에 옥수수 270만 톤까지 추가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의 옥수수 구입을 지켜본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 이미 1000만 톤 이상의 미국산 옥수수를 구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베를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옥수수 구입으로 여론이 계속 악화됐습니다. 그러자 아베는 최근 일본 내 해충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옥수수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구입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말처럼 일본은 해충 피해를 실제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베가 구입한 미국산 옥수수가 일본 해충 피해를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용도와 해충 피해를 입은 일본산 옥수수와는 용도가 달라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해충 피해를 입은 옥수수는 축산 농가가 재배하는 사료용 옥수수인데 미국산 옥수수는 용도가 달라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산 옥수수는 해충 피해도 못 막고 사료용으로도 쓸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료용 옥수수를 미국이나 브라질에 의존해왔었는데 최근 브라질 해알 통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산 옥수수보다 브라질산을 톤당 10달러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아베 덕분에 가뜩이나 필요 없는 옥수수를 비싸게 수입을 한 겁니다. 이에 옥수수를 사용하는 대형 사료 업체는 당장 필요한 양은 브라질산으로 구해두었다고 밝혔고 수입 관계자는 실수요가 없으면 사료 기업들은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베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재선 승리를 위해서 옥수수를 일본에 떠넘기고 위기를 모면했지만 아베는 미일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필요도 없는 옥수수를 구입해서 일본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시적, 한정적이었던 불매운동 등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상대국을 모욕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관광 보이콧은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2조 5천억 원 이상의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3억엔, 약 8,185억 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일본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자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 소도시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일본 매체가 납득하기 힘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급감이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며 길게 보면 일본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 나라 관광객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국인들은 인색하고 당일치기 관광객이 대부분이라며 돈이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이 쓴 돈은 5,842억엔, 약 6조 3,741억 원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일본 매체의 기사를 억지스런 정신승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 여행 보이콧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해외여행이, 특히 일본 여행이 과도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은 30위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지출액이 세계 6위였습니다. 일본은 GDP가 세계 3위이고 경제력은 우리의 3배를 넘고 인구도 2.5배나 됩니다. 하지만 일본 해외여행자 지출액 순위는 7위로 우리보다 한 단계 낮았습니다. 한국은 매년 여행수지 적자가 2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당 서비스 산업에서 15.2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과도한 해외여행으로 매년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수지 불균형이 가장 심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에 간 한국인은 3.1배로 늘었는데 반면 한국에 온 일본인은 겨우 7% 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에 여행한 한국인이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보다 464만 명이나 많았습니다. 2013년만 해도 관광사업이 취약했던 일본은 불과 5년여 만에 관광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의 과도한 일본 여행은 한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켰고 일본 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줬고 국내 여행에 눈을 돌리게 해주었습니다. 팀원이 추석 여행지로 지난해 일본 오사카가 2위, 후쿠오카가 3위, 도쿄가 6위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오사카만 9위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여행이 현저히 급감하며 한국의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서울 후쿠오카 노선도 편도 항공권이 10,000원에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올 추석 때 일본 여행은 급감한 반면 국내 여행은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호텔 및 리조트 매출은 지난해 추석 같은 기간 대비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추석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예약률이 늘었습니다. 기차 여행도 약 39%가 증가했고 테마파크가 640%, 체험 및 레저 스포츠 상품이 143%, 아쿠아리움은 78%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40개 평가 대상 국가 중 16위로 2017년보다 3단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첫 평가 이후 역대 최고 순위였습니다. 아직 한국은 관광지에 대한 경쟁력이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은 우리에게 한국 관광업 부활이란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근 국내 적관공들이 내년 3월까지 일본 노선 운항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 겨울에도 일본 여행은 안 갈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2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이 1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스마트폰 점유율 1위는 애플, 2위는 삼성, 3위는 샤프, 4위는 소니가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까지 일본 스마트폰 점유율 10%대를 유지하다가 아이폰과 엑스페리아의 판매 호조로 10% 이하로 추락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다시 10%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루어낸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점유율 10%를 이끄는 주역은 갤럭시 S10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출시한 노트 10은 갤럭시 S10보다 더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점유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은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 혁신도 사라졌고 기능 또한 갤럭시보다 우수한 점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격은 갤럭시 시리즈보다 몇십만 원은 비싸죠. 최근 유출된 아이폰 11의 기능을 보면 이미 삼성이나 중국에서 탑재한 기능들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폰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신기술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조사들이 한 것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한국 불매가 몸에 배어있는 일본 사람들조차도 삼성 갤럭시를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산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며 싫어하는 애들인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왜 없습니까? 저 5년 전에 엑스페리아 썼는데 엄청 좋던데. 박 과장님, 매국노입니까? 농담이고요. 5년 전이니까 봐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 스마트폰이 5년 전만 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엑스페리아 매니아층이 있었고 삼성 갤럭시랑 경쟁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소니도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비쌌고 안드로이드 OS를 쓸 거면 굳이 소니 거 쓸 필요가 없었죠. 이런 마음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애플 거 안 쓸 거면 소니 대비 삼성이 싸고 성능도 좋다. 이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니의 점유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약간 갈라파고스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팔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들한테만 쓰기 좋은 제품을 만드는 성향을 말합니다. 일본은 스마트폰 개발에도 이런 태도로 대하니까 애플과 삼성을 못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소니에서 출시한 스마트폰을 보면 베젤이 평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베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인데 아직도 소니는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이 낸 특허를 보면 스마트폰을 안쪽으로도 접고 바깥쪽으로도 접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소니는 아직도 옛날 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한국이 싫고 삼성이 싫어도 자국 제품이 저렇게 트렌드에 뒤처졌는데 사겠습니까? 애국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야 국민들이 하는 거지. 트렌드에 2, 3년 뒤처졌는데 누가 애국을 하겠습니까? 근데 깡통맨은 핸드폰 어디 거 써요? 저는 혹시 일본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